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연구실에 지난번 강의 입었던 꽃무늬 옷밖에 없어가지고요. 일단 이렇게 추리닝 후드티 입고 왔는데 이렇게 입고 촬영해도 되겠습니까? 주말에는 지금 계속해서 조선 인물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고, 원래 그전에는 평일에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준비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촬영하고 싶은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촬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삼국통일 관련 이야기를 한 10부작, 7부작에서 10부작 정도, 발음이 이상하다. 부작 이상하네. 삼국통일 이야기를 7부작에서 10부작 정도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상 이렇게 이야기 전개해 나가다가 이거 좀 재밌겠는데 하고 파고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국통일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4세기는 백제전성기, 5세기는 고구려전성기, 6세기는 신라전성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7세기는 삼국통일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삼국이 통일되는 시기에 중국의 위진 남북조가 수나라에 의해 통일되고 바로 당나라가 들어서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5세기에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는 백제와 신라가 나제동맹을 체결했는데, 그게 6세기에 진우왕이 성왕의 뒤통수를 빵 치면서 120년간의 나제동맹이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6세기 상황에는 은근 고구려와 백제가 약간 약한 동맹, 여제 동맹을 체결하고 있고, 신라는 외롭다 보니까 이제 중국 세력과 연대하려고 하는데, 7세기에는 정확하게 고구려와 백제가 한편 먹고, 백제는 원래 일본과 친했고 고구려는 당시 돌궐과 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남북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시 외로웠던 신라는 중국 세력인 수나라, 당나라와 연결하는데 이걸 동서연합이라고 이야기하죠. 7세기 삼국통일기에는 남북연합 대 동서연합의 대결이 전개되는 십자형 외교가 전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6세기부터 이야기를 할까라고 했다가 6세기 성왕, 진우왕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지역감정 한번 이야기할 때 따로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어느 인물부터 출발하는 게 삼국통일 이야기하는 게 재밌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저는 온달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6세기의 고구려는 굉장히 국력이 좀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백제 신라보다 약했다라는 말은 좀 문제가 있고,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광개토대왕이 있었고 5세기에 장수왕과 그 유명한 문자명왕이 있었는데, 6세기 넘어가면서 안장, 안원, 양원, 평원 이런 왕들이 왕일 당시에 귀족들의 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이 왕권을 이어갈 정도였기 때문에 고구려가 힘이 약해졌고, 그러한 시기 6세기 백제 성왕과 신라 진우왕이 손을 잡고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진우왕은 한강의 상류를 차지하고 성왕은 한강의 하류를 차지했으나, 진우왕이 성왕을 뒤통수 치고 한강 하류를 빼앗고 성왕을 죽여버린다. 이 이야기는 자세히 하겠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신라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6세기 들어와서 신라는 엄청난 왕들이 나옵니다. 정확히 500년 6세기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많은 업적들, 지증왕. 뭐가 굉장히 컸던 왕인데 차마 유튜브에서도 제 입으로 차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지증왕이 왕이 됐습니다. 지증왕 이런 거 피디님 궁금해할까요? 지증왕 왕의 업적? 그런 거 궁금해하나? 지증왕이 왕이라는 집자 칭호를 썼고요.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고요.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순장을 금지했다. 동시라는 시장을 설치했다. 이런 건 진짜 그냥 재미는 없을 겁니다. 그 지증왕 다음에 이제 법흥왕이 나오는데, 그럼 피디님 법흥왕 업적도 궁금해요? 이거 돌아가시는데 법흥왕 업적은 한 20까지 나옵니다. 신라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시킨 왕인데 건너갈게요. 그리고 진우왕 나옵니다. 진우왕 업적도 궁금합니까? 신라 상통일 이야기하자고 해놓고 지금 지증, 법흥, 진우왕 해버리면 이거 진짜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진우왕은 영토를 확장시킨 신라의 최대 전성기죠. 근데 진우왕 다음에 이제 진지왕이 나와요. 근데 그냥 이름 그대로 너무 진지해서 신라 귀족회인 화백회의에서 쫓겨났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왕이 진지왕인데, 이 진지왕이 쫓겨나고 진지왕의 원래 형이었던 동륜태자의 아들이었던 진평왕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6세기 신라 왕들을 보면 지증, 법흥, 진흥, 진지, 진평왕이야. 근데 이 진평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뻑 증상이 있었고, 이 진평왕이 6에서 7세기 사이에 약 50년 가까이 왕을 하는데요. 왕권이 상당히 강했고요. 스스로 석가에 피가 섞였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대단하게 가졌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평왕이
자신의 이름을 백정이란 표현이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소, 돼지 잡는 도살업자인데 당시 한자식 백정은 석가의 아버지를 뜻했고요. 자신의 부인 이름을 마야 부인 그래가지고 아마 이 진평왕이 아들을 낳았으면 원음 그대로 아들을 고타마시타르다 부처라고 지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불교적 성왕이란 잡법 증상이 어마어마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진짜 석가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좀 어렵겠습니다만 진평왕은 진종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라의 신문제도 골품제도 공부할 때 성골이 뭐야 진골이 뭐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학계에서도 성골이 뭔지 진골이 뭔지 진짜 결정이 안 내려집니다. 제가 고민해봐도 야 이거는 학자들이 평생 연구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게임이다예요. 근데 보통 수험 한국사에서는 이 진평왕의 진종설에 입각해서 진평왕과 피가 섞여버리면 성골. 근데 이것도 솔직히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김춘추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라는데 엄밀히 따지면 김춘추도 진평왕의 외손자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진평왕이 자기 딸에게 왕제를 주잖아. 그게 선덕여왕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이 진평왕이 그렇게 왕권도 가하고 그러할 때 고구려에 엄청난 침략을 받습니다. 아까 내가 6세의 고구려는 힘이 약해져서 안장, 안원, 양원, 평원 이런 왕들이 있었다고 했죠. 평원왕이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본 이름 평강왕이라고도 합니다. 그 평원왕의 딸이 그 유명한 평강공주야. 그 평강공주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아빠 말도 안 듣고 막 울고 그러니까 하도 떼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떼를 쓰면 나중에 네가 커서 이 나라 최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 자, 그리고 평강공주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귀족 집안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 평강공주와 아버지 평원 혹은 평강왕에게 일국의 군주가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십니까? 나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했으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야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낭구는 바보 온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 온달에게 시집 갈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씨발 그러겠죠. 당연하잖아. 공주를 어떻게 바보에게 시집 보내. 그래서 아빠랑 싸우고 그러다가 평강공주가 각종 폐물 들고 궁궐을 가출을 감행해서 온달을 찾아가잖아. 온달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까 물론 공주가 설마 혼자 나왔겠습니까? 시녀들하고 같이 가출을 감행했겠죠. 온달 집을 찾아 삼국사의 기록에 보면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눈이 멀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 아들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달의 어머니가 너무 좋은 향이 나고 그러니까 귀족의 여인인 것 같으니 우리 집에서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강공주도 직접 온달에게 가죠. 그러니까 온달이 너 귀신이다. 너같이 예쁜 애가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폐물들을 가지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온달을 교육시켜서 온달이 고구려 최고의 장군이 되게 됐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평강이라고 생각해봐.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아무려면 일국의 공주가 나라의 최고 바보 온달과 결혼했을까? 근데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분명히 약간 그런 기록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약간의 각색이 있지 않을까요? 이 바보 온달이 어떤 인물일까 하는 데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당시 고구려 왕권을 귀족할 만한 귀족 세력의 반대편에 있는 귀족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강하고요. 혹은 온달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가진 이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았다. 그걸 바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고요. 아니면 온달이 원래는 신라 사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온달이 진짜 못생겼거든요. 당시 우리 시각으로 보면 중앙아시아 유목민들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겼겠죠. 그런데다가 신라 말이 버벅대니까 바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혹은 그 지역의 족장이나 왕의 후손이지 않을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바보 소리를 듣던 온달이 진짜 바보 같지는 않아요. 힘도 거대하고 등치도 크고 신라 말이 좀 언론했을 뿐이지 만약에 여러 가지 온달이 누굴까 추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다 가설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왕 입장에서는 공주를 어떤 온달에게 시집 보냈다는 건 그 온달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거고 그 온달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왕권을 위협하는 귀족 세력과 한번 대립하겠다. 그만큼 왕 스스로 온달을 욕심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실제로 고구려가
북쪽에서 북조 중에 당시 북이었던가 전쟁을 한번 할 때 온달이 평강왕과 함께 나가서 선봉에 서서 큰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온달은 고구려의 최고 장군이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왕의 사위이자 그렇게 무력이 출중했으니 온달 무력이 90 정도 이상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평강왕이 죽습니다. 평강왕 다음에 다음 즉위한 왕이 그 유명한 영양왕,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살수대첩 영양왕입니다. 그 영양왕이 왕이 되자마자 온달 대장군이 영양왕에게 가서 왕께서 나에게 칼을 내려주시면 제가 그 칼로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중령은 어디냐면 신라가 6세기에 한강 상류를 차지하잖아. 학생들한테 보통 강의할 때 상류가 어디고 하류가 어디야 라고 물어봅니다. 보통 한강이 북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남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지 그럼 끄떡끄떡 합니다.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강이 시작되는 곳이 상류고 강이 바다로 나아가는 곳이 하류입니다. 우리나라는 동고 서저형 지형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나라 강 중에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강은 저 북쪽에 두만강 하나밖에 없고요. 남쪽으로 흘러가는 강은 영산강과 영산강도 아니야. 섬진강과 낙동강 2개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강은 다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강 이름을 갑자기 왜 내가 강 이름 하고 있지?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만경강, 동진강,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아이고,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고 있다 지금. 강 이름이 왜 나온 거지? 피디님 까먹었어요. 이야기해줘 우리 조 선생. 중령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진왕이 한강 상류를 차지했을 때 그게 원래 고구려의 옛날부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예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 동예는 뭐 기록이 또 양분되기도 합니다만 1, 2세기 왕이었던 이야기가 길어진다. 태조왕이라고 제2가 93년이나 되는 도저히 믿지 못할 왕이 있어요. 그 태조왕이 동해를 복속했고 그러면 6세기의 진우왕이 그 동해 지역 한강 상류를 빼앗아갔으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500년 동안에 자기 땅이었던 거야. 한강 하류가 지금의 경기도 훨씬 더 곡창지대죠. 상류 하류 이야기했습니다만 상류가 비옥합니까? 하류가 비옥합니까? 훨씬 더 하류가 비옥하죠. 강원도 땅값이 비쌉니까? 경기도 땅값이 비쌉니까? 강원도민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경기도 땅값이 비싸죠. 근데 성왕은 한강 하류를 차지했다. 그걸 진우왕이 뒤통수 치고 빼앗아 버린 거고. 근데 솔직히 그 한강 하류는 원래 전통적으로 백제 땅이었던 걸 장수왕이 남하정책 5세기 전개하면서 약 100년간 빼앗았던 땅을 다시 백제에게 빼앗겼다가 신라가 먹은 거고. 근데 중령 이북은 지도로 나가겠습니다만 여러분 중령 이북은 500년 동안 고구려 땅이야. 온달 입장에서는 그 중령 이북을 되찾아오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땅을 되찾지 못하면 저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영양왕에게 고하고 영양왕의 칼을 받아서 중령으로 출정을 하는데 온달이 관을 메고 출정을 하잖아. 내가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만큼 고구려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고토 중령 이북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온달이 전쟁 중에 화를 맞고 전사합니다. 또 어디서 화를 맞고 전사했냐도 2가지 기록이 있어요. 여기 광진구에 가면 아차산성 있죠? 아차산, 혹시 광진구에 사신 분들은 등산도 많이 하시고 그럴 텐데 거기 가면 온달의 동상이 있습니다. 온달이 아차하고 화를 맞았다라고 해서 아차산성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기록은 충청도에 가면 온달산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온달이 화를 맞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온달이 죽어서 관에 들어갔는데 그 관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이 센 병사들이 관을 들어서 옮기려고 해도 관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전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양에 있는 고구려의 평강공주가 전장까지 달려와가지고 온달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관에 꿇어 엎드리면서 여보 이제 그만하면 이만하면 됐으니 고향으로 가서 묻힙시다라고 눈물을 뚝뚝 흘렸더니 그때서야 관이 움직였다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 이건 그만큼 고구려가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사례지요. 그러니까 진지왕은 이렇게 고구려의 침략을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신라 진지왕은. 그러니까 진지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시 신라 최고 승려였던 원광법사를 부릅니다. 원래 원광법사는 화백회의,
화백회 이래 화랑도의 쇠속오개로 유명한 숙녀죠. 그 원광법사에게 고구려가 우리를 너무 쳐들어오니까 힘들어 죽겠네. 원광법사가 저기 수나라에게 군대를 청하는 좀 글을 써. 그랬더니 원광법사가 내가 일국의 숙녀인데 다른 나라에 군대를 빌려다가 전쟁을 일삼는 글을 쓰라고 하는 대왕의 명령이 너무 하십니다만 내가 대왕의 녹을 먹고 사는 신라의 백성으로서 어찌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군대를 구걸하는 표인 걸사표를 611년에 수나라에 보내게 되고 수나라가 그 걸사표에 의해 612년에 고구려를 침략하니 이게 바로 살수대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문제의 고구려 침략과 수양제의 살수대첩 가지고 주제를 잡고 또 강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